16장 에필로그 1. 1943년 여름 쿠르스크 만곡부 돌파와 오를시 해방 뒤 최근에 소위로 진급한 고르돈과 두드로프 소령은 저마다 자기 부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르돈은 모스크바 파견 근무를 끝내고 두드로프는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에서 사흘의 휴가를 보내고 귀대하는 길이었다. 둘은 귀대길에서 만나 체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곳은 파괴되기는 했지만 퇴각하는 적군이 지상에서 말살해버린 무인지대 대부분의 거주지처럼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깨진 벽돌과 미세한 먼지, 가루가 된 나무 조각이 높은 산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폐허 한복판에서 파괴를 면한 큰 초장을 발견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저녁부터 계속 누워 있었다.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다. 새벽 3시쯤 깜빡 잠들었던 두드로프는 고르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고르돈은 물속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부드러운 근초더미 속에 푹 파묻히거나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면서 속옷 가지를 꾸러미로 챙기더니 다시 허우적거리면서 근초더미 꼭대기에서 근초장 문까지 기어내려갔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아직 이른데 강가로 내려가려고 빨래를 좀 해야겠어. 이봐, 그건 정신 나간 짓이야. 저녁이면 부대에 도착할 테고 세탁 후 타니카가 갈아입을 옷을 내줄 텐데 뭘 그렇게 서두르나. 여기서 43년은 제2차 대전의 독소전에서 그 적군이 승리하는데 하나의 열쇠가 된 대전투였답니다. 적군은 이제 러시아군이죠. 그때까지 못 참겠어. 땀이 나서 옷이 푹 젖었어. 아침에는 더울 테니까 얼른 물에 헹구 꼭 짜면 햇빛에 금방 마를 거야. 몸을 씻고 갈아입어야겠어. 그래도 그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야. 어쨌든 자네는 장교관인가. 아직은 일러서 모두 자고 있어. 어딘가 나무 밑에서 할 테니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자네는 잠이나 자게. 아무 말 말고 잠이 달아날 테니까. 나도 잠자기는 걸렀으니 자네하고 같이 가도록 하지. 그리하여 그들은 방금 떠오른 태양빛에 벌써 뜨거워진 하얀 폐허를 지나 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길이었던 장소 가운데서의 땅바닥에서 햇볕을 정면으로 받아 얼굴이 새빨개진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집을 잃은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들 속에는 드물게 뒤처져서 자기 부대를 찾아가는 적군 병사들도 끼어 있었다. 고르돈과 두드로프는 내내 그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밑을 살피면서 자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좀 조용히 말해. 그렇지 않으면 온 마을 사람이 깨어나고 그러면 난 빨래를 못하게 돼.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간밤에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 이렇게 1편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강일까? 모르겠는데 물어보지 않았어. 아마 주시아 강이겠지? 아니, 주시아 강은 아니고 다른 강일 거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건 주시아 강에서였지. 흐리스티나 사건 말이야. 그래, 하지만 다른 장소야. 하류 어디였어? 교회에선 그녀를 성자의 반열에 올렸다더군. 거기에는 마국간이라는 이름을 얻은 석조 건물이 있었지. 실제로 그건 소포즈의 양마장인데 보통 명사가 역사적 명칭이 된 셈이지. 오래되고 벽이 두꺼운 마국간이야.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강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사방을 모두 포격할 수 있어서 우리의 진격이 저지당했지. 우리는 그 마국간을 점령해야만 했어. 흐리스타는 기적적인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독일군 진지에 잠입해서 마국간을 폭파하고 생포되어 목이 매달리고 말았지. 어째서 두드로바가 아니고 흐리스티나 오를레초바인가? 우린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1941년 여름에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 어디 나는 다른 부대와 함께 돌아다녔고 우리 부대는 쉬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녔어. 그 끝없는 이동 속에 그녀와 소식이 끊어졌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못했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부대의 포고를 통해서 그녀의 영웅적인 행위와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어. 여기 어딘가에
그녀의 기념비를 세울 거라 하더군. 내가 듣기로는 죽은 유리의 동생인 지바고 장군이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더군. 미안해. 괜히 그 여자 얘기를 꺼내서. 자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아니 괜찮아. 우리는 시간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군. 난 자네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자네 일을 보도록 하게. 나는 강둑에 누워 풀잎이라도 씹고 있겠네. 그러다가 한숨 잘지도 모르고. 얼마 뒤에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는 어디서 그렇게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필요가 가르쳐 주었지. 우리는 운이 나빴어. 우리는 강제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으로 떨어졌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었어. 도착했을 때부터 이야기하지. 우리 조가 열차에서 내리자 온통 눈 덮인 광야였어. 멀리 숲이 보이더군. 총구를 아래로 향한 경비병, 양치기 개들,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새로운 그룹들이 실려왔어. 우리는 넓은 눈벌판에 커다란 다각형을 만들어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등을 안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어. 명령으로 무릎이 꿇리고 총살 위협 때문에 옆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굴욕적인 점호를 받기 시작했지. 그것도 전원이 내내 무릎을 꿇고 선 채로. 그런 다음 우리는 일어서고 다른 부대들이 각각의 지점으로 끌려가면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 여기가 너희의 수용소다. 각자 알아서 자리를 잡도록. 탁 트인 하늘 밑에 눈 덮인 벌판, 그 한복판에 이 굴라그라고 적혀있는 말뚝 하나, 그뿐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군.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 운이 좋았지. 그건 내가 첫 번째 형기를 마치고 두 번째 형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체포조항과 조건도 달랐어. 석방되자 나는 원래대로 복권해 다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었지. 그리고 전쟁에 동원되었지만 자네처럼 징벌로서가 아니라 정식 소령 계급장을 달고 말이야. 그랬지. 굴라그라는 번호가 붙은 말뚝, 그것이 전부였어. 이 굴라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러시아어로 92, 이게 러시아어로 모르겠는데 R을 거꾸로 쓴 거 92 RH90이라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 이제 굴라그 뒤에 그런 번호가 붙어 있어요. 굴라그라는 번호가 붙은 말뚝, 그것이 전부였어. 처음 우리는 음동설안에 맨손으로 가늘고 어린 나뭇가지를 잘라 임시 막사를 지었다네.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나무를 조금씩 베어서 막사를 지었어. 나무를 베어 옥사를 짓고 울타리를 치고 영창과 감시탑도 지었어. 그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말이야. 그리고 목재를 공급하는 노동이 시작되었다네. 산림 벌채지, 숲을 벌채한 거야. 썰매 한 대에 8명씩 통나무를 어깨에 쥐고 가슴에까지 눈 속에 묻혔지.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이 터진 것도 몰랐어. 그들이 숨긴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 즉 징벌조에서 전선에 지원하는 자들은 장기전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석방하겠다는 거였지. 그때부터 진격 또 진격, 전기가 통하는 몇 킬로미터의 철조망, 지뢰, 박격포, 몇 달에 걸친 폭풍우 같은 총격이었어. 그러한 중대에서 우리가 특공대라 불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째서 나는 살아남았을까? 하지만 상상해보게. 그러한 피의 지옥도 강제 수용소의 공포에 비하면 행복했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말이야. 그래, 자네는 고생을 많이 했군. 그런 데서는 빨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배워야 할 것은 전부 배웠다네. 놀라운 일이야. 자네의 유행의 운명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1930년대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유의 몸으로서,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생활과 책, 금전, 쾌적한 주택 같은 행복한 조건 속에서조차 전쟁은 정화하는 바람, 신선한 공기, 구원의 숨결로서 나타났어. 나는 농업 집단화는 실패한 거짓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류를 인정할 수는 없었어.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공포수단을 동원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잊지도 않은 것을 보고 명백한 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을 정언하도록 강제해야 했지. 거기서 비할 데 없이 잔악한
에조프시치나와 헌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헌법 공포, 선거의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 도입이 이루어졌지. 그리하여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의 현실적인 공포, 현실적인 위험과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은 날조된 비인간적인 통치에 비하면 축복이었고 그것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네. 왜냐하면 사문의 마법의 힘이 그것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야. 감옥에 있었던 자네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방과 후방의 모든 사람이 단호하게 가슴 가득 더욱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둘도 없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죽음과 구원의 무서운 전투의 용광로 속에 몸을 내던진 걸세. 전쟁은 몇십 년에 걸친 혁명의 사슬 속 특수한 고리야. 대변동하는 혁명의 본질 속에 직접적으로 내재해 있던 온갖 원인의 영향은 끝났어. 그 간접적인 결과가 결실의 결실이 나쁜 결과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참화에서 단련된 불굴의 성격, 시련, 영웅주의, 그리고 거대하고 절망적인 미정류의 것에 대한 각오였지. 그 옛날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특질이 세대의 정신적인 색채를 구성하고 있다네. 이런 생각이 크리스티나의 순교적인 죽음, 나의 부상, 우리의 사상자 수, 전쟁에서 흘린 그 소중한 피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준다네. 그녀의 죽음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자기 희생의 빛이 내가 오를레 초바의 죽음의 무게를 견디는 것을 도와준다네. 슬프게도 자네가 끝없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때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 그때 오를레 초바가 역사학부에 입학했어. 그녀가 지닌 관심의 종류가 그녀를 내 지도 밑으로 이끌었지.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을 마친 뒤 그녀가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이 뛰어난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네. 유리가 아직 살아있었을 무렵, 자네도 기억하고 있나?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무렵 그녀는 나의 학생이었어. 그때는 학생들이 선생들을 비판하는 관습이 유행하고 있었어. 오를레 초바도 정열적으로 그 일에 빠져 있었지. 그녀가 왜 그토록 맹렬하게 나를 물어 뜯었는지는 신만이 아실 거야. 그녀의 공격이 너무나 집요하고 부당해서 학부의 다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옹호하곤 했어. 오를레 초바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어. 오를레 초바가 누구지? 글쎄 말이야. 그녀는 나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필명을 고안해 내어 벽보 위에서 마음껏 나를 놀려댔지.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우연한 일에서 그 뿌리 깊은 저기가 젊고 견고하며 감추어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연심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 나는 그녀에게 늘 변함없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1941년 그러니까 전쟁 첫해 그 직전과 선전포고 직후에 멋진 여름을 보냈다네. 모스크바 근교의 다차 마을에서 몇몇 젊은이들, 남녀 대학생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속에 그녀도 끼어 있었네. 나중에 우리 부대도 거기에 주둔했지. 그들의 군사훈련, 수도 근교의 의용군 부대 편성, 크리스티나의 낙하산 훈련, 모스크바 상공에 처음으로 독일군 공습이 있었던 날 밤의 타오르는 불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우정은 싹트고 무르익어 갔지. 이미 자네에게 말했지만 그때 우리는 약혼했고 곧 부대 이동이 시작되어 헤어졌다네. 전세가 갑자기 호전되어 독일군이 몇천 명씩 항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2번 부상을 당해 2번 다 병원에 입원한 뒤 고사포 부대에서 제7참모부로 이동했어. 참모부에서는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지. 그래서 나는 바닷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듯이 자네를 찾아내어 자네를 우리 부대에 전임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네. 세탁부인 타냐가 오를레 초바를 잘 알고 있었어. 그녀들은 전선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더군. 그녀는 크리스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타냐도 유리처럼 온 얼굴에 미소를 짓는 습관이 있는데 자네 본 적 있나? 한순간 사자코와 각진 얼굴 윤곽이 사라지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된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얼굴이야. 이 타냐가 유리의 딸이죠. 아마 유리하고 라라의 딸. 예, 그렇습니다. 예, 타냐.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랬을 거야. 난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타니카 베조체렐에 대해 바라니 참으로 야만적이고 흉측한 별명 아닌가? 그건 절대로 성이 아니라 무언가로 날조되고 왜곡된 거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그녀가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 출신이거든. 아마도 언어가 아직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러시아의 오지 어디에선가는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의미에서 베즈 오체야라고 불렸을걸? 길거리 생활에서는 이 별명은 이해하기 어렵고 뭐든지 귀로 듣고 이해하다 보니 잘못 전해지기 십상이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별명을 자신들의 길거리 생활에 어울리는 조악한 표현으로 고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유리의 그거 타냐는 딸이 나오네요. 그 앞에 그 약혼녀 있잖아. 이 두 사람이 유리 친구잖아. 중국 때 같이 이야기했던 둘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 한 명이 지금 그래, 한번 봅시다. 약혼녀가 용감한 병사처럼 해서 죽었다는 거. 그래. 제자였었는데 약혼은 그 아이가 누구지? 글쎄요. 세 번째. 이것은 고르동과 두도로프가 체트니에서 밤을 함께 보내면서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 있어 철저히 파괴된 카라체프라는 도시에서의 일이었다. 여기서 소속 부대를 따라가는 도중에 그들은 본대를 뒤따르는 자군의 후위대 몇 명을 만났다. 맑고 잔잔한 무더운 가을 날씨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오리올과 브란스크 사이에 있는 축복받은 땅 브란시치나의 비옥한 흙토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의 열기로 따스해져서 초콜릿처럼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보였다. 국도와 합류하는 쭉 뻗은 중앙도로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거리 한쪽에는 지뢰에 파괴된 집들이 자갈더미로 변해버리고 가수원에는 뿌리가 뽑힌 채 쪼개지고 새까맣게 탄 나무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아마도 도시가 파괴되기 전에도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파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방화와 폭약에 의한 파괴를 면한 장소였다.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쪽에는 집을 잃은 주민들이 타다남은 잿더미 속을 파헤치면서 무언가를 캐내어 불에 탄 먼 골목골목에서 한 장소로 모으고 있었다. 다른 주민들은 서둘러 움집을 짓고 그 지붕에 때를 입히기 위해 땅을 토막토막 자르고 있었다. 반대쪽의 건물이 없는 곳은 천막으로 하얗게 덮여 있고 트럭과 임시 수송부대의 지붕이 있는 집마차, 사단본부와 연락이 끊어진 야전병원, 길을 잃고 뒤엉켜 서로를 찾고 있는 온갖 보급창과 격리부, 식량창고 부대가 복잡거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이질로 여위고 초췌해져서 핏기 없는 까만 얼굴을 한 보충부대의 미성년 병사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 뒤 잿빛 여름 모자를 쓰고 서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폭파되어 절반은 잿더미로 변한 도시는 계속 불타고 있고 먼 곳의 지연작전용 지뢰가 깔린 장소에서는 폭발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운을 파헤치고 있던 사람들은 발밑의 진동으로 자주 일손을 쉬면서 허리를 펴고 삽자루에 몸을 기대고는 폭발이 시작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오랫동안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 방향에서 먼지 구름이 회색, 검은색, 붉은 벽돌색, 그리고 연기를 피우는 불꽃색으로 대기를 향해 치솟아 올랐다. 처음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나 분수처럼 솟구치더니 그 뒤에는 느릿하고 둔중한 덩어리가 되어 버섯 모양으로 퍼져나가 사방으로 흩어진 뒤 지면에 떨어져 내렸다. 일소를 멈추었던 주민들은 다시금 일을 시작했다. 건물이 없는 쪽의 초지가 관목으로 에워싸여 있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고목들이 빈틈없이 넓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나무들 덕분에 초지는 다른 세계로부터 독립가옥이나 서늘한 어둠 속에 가라앉은 지붕이 있는 앞마당처럼 차단되어 있었다. 이 초지에서 세탁부 타냐와 연대의 동료 두서너 명, 그들에게 합세한 몇몇 동행자들, 그리고 고르돈과 두도로프까지 아침부터 트럭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타냐와 그녀에게 맡겨진 중대의 일용품을 운반하러 오는 트럭이었다. 중대의 일용품은 초지 위에 여러 개의 산더미 같은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 타냐는 그 상자를 지키면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트럭을 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상자 근처에 있었다. 그들은 이미 5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삶의 온갖 풍파를 겪은 이 입담 좋은 젊은 여인의 거칠 줄 모르는 잡담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이 집하고 소장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한 참이었다. 그건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제였어요. 나는 장군에게 개인적인 볼일로 불려갔죠. 집하고 소장에게 말이에요. 그분은 이 근처를 지나갈 때 크리스티나에 대해 흥미를 갖고 캐묻고 다녔어. 그녀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정인들에게 말이죠. 여기서 그녀는 라란가 봐요. 그녀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정인들에게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녀와 내가 친구라고 말하니까 나를 불러오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그분은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데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더군요. 눈은 가늘게 째지고 머리는 검은색이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죠. 다 듣고 나서 그분은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나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고 누구냐고요. 물론 나는 이리저리 대답을 피했죠.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요. 고아예요. 대충 그 정도죠. 뭐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가마원에 들락날락하고 유랑생활도 했죠. 그래도 그분은 날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갖지 마라. 하나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몇 마디 하다가 차츰 더 말이 많아졌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니까 나도 대담해지더군요. 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들은 들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꾸며낸 말이라고 하겠지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분은 일어나서 농가 안을 이구석 저구석으로 걸어 다녔어요. 그분이 말하더군요. 그래, 어떤 놀라운 이야기인지 해봐요. 역시 그랬군.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나는 다시 당신을 찾을 거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을 찾아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지. 정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당신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이 일은 아직 이것저것 자세한 사항을 밝혀낼 필요가 있어. 어쩌면 적어도 나는 당신의 숙부가 되고 당신은 장군의 조카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 공부하게 해주겠어. 이렇게요. 정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긴 못된 장난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때 폴란드와 서부 러시아에서 건초를 실어 나르는 데서는 양옆이 높고 길이가 긴 집마차 한 대가 빈 채로 초지에 들어왔다. 멍에를 한 말 두 필은 옛날 말로 마부라고 불렸던 현역 군인인 집마차 치중대 병사가 몰고 있었다. 그는 초지로 들어와 자리에서 뛰어내리더니 말에서 마구를 끄르기 시작했다. 타치아나와 몇몇 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구를 에워싸고 섭섭하지 않게 줄 테니 마구를 끄르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만 태워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군인은 자기는 말과 집마차를 달리 이용할 권리가 없고 주어진 특별 임무만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다. 그는 마차에서 떼어낸 말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땅바닥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초지에 두고 간 빈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의 출현과 마부와의 교섭 때문에 멈추었던 타티아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당신은 장군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소? 괜찮다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오. 고르돈이 청했다. 못할 것도 없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끔찍한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부터가 이제 그 이야기 내용인가 봐요. 4.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평민 출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를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라리사 코마로바이고 백군 몽골의 러시아 장관 코마르프 비밀동지의 아내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 코마로프는 아마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내 친아버지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이 그 코마롭스키. 예. 물론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고아로 자랐어요. 어쩌면 당신들에게 내 이야기가 가소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당신들도 내 입장에서 들어줬으면 해요. 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건은 코르시니치 넘어 시베리아의 저쪽 끝, 그러니까 카자크 지방 쪽이에요. 중국 국경선 근처 말이에요.
우리가 즉 우리의 적군이 백군의 주요 도시에 접근했을 때 바로 이 코마로프 장관은 어머니를 가족과 함께 특별열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가족 모두와 함께 가는 게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지요. 코마로프도 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을 때 나를 낳았고 누가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할까봐 무척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아이들을 끔찍이도 싫어했어요. 고함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린아이는 집안의 쓰레기일 뿐이다.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바로 그때 적군이 가까이 다가와서 어머니는 나고르나야 대피역의 여자 전철수인 마르파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죠. 그곳은 우리가 있는 도시에서 3구간이나 떨어진 데였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골짜기를 내려가는 나조바야역, 다음이 나고르나야 대피역, 그 다음은 삼소노프 고개. 어머니가 어떻게 이 여자 전철수를 알았는지는 이제 와서야 알았어요. 마르파는 도시에서 채소를 팔고 우유를 운반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난 그때의 일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가 속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신만이 아시겠지만 아마 하루 이틀쯤이면 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를 낯선 사람의 손에 아주 맡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영영 맡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어린아이란 다 그렇죠. 아주머니에게 가라. 아주머니가 닭밀 과자를 줄 거다. 착한 아주머니니까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울고 또 울고 어린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불안했겠어요. 그 일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군요. 나는 목을 매 죽고 싶었고 어리면서도 실성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나는 아직도 꼬맹이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내 양육비로 마르파 아주머니에게 돈을 주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신호소에 부속되어 있는 집과 뜰은 풍요로웠어요. 소와 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가 있고 채소를 가꾸어 먹을 땅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있을 뿐 아니라 집은 무료이고 노선 바로 옆에는 정부의 초소가 있었어요. 고향 쪽에서 기차가 겨우 올라와서 헐떡이며 고개를 넘었고 반면에 당신들이 사는 러시아 쪽에서 오는 열차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했지요. 울창한 숲이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엔 나고르나야 역은 마치 쟁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나는 농민의 풍습대로 바실리 아저씨를 그냥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는 유쾌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잘 믿었어요. 술에 취하면 난리를 피우면서 속담에서 말하듯이 돼지가 그새된 돼지에게 전하고 그새된 돼지가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는 식으로 떠벌리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자 전철수를 절대로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난 친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마르파 아주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난 그 여자 전철수를 마르파 아주머니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어요. 해가 바뀌었지요. 몇 년이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무렵 나는 벌써 열차가 오면 깃발을 들고 달려나갔어요. 말에서 마구를 끄르고 암소를 데리고 가는 것은 나에게는 일도 아니었어요. 마르파 아주머니는 나에게 실 잡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었죠. 마루를 썰고 정리정돈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빵을 반죽하는 일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난 파테니카를 돌봤어요. 파테니카는 다리가 마비되어 3살배기인데도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난 그 아이를 돌봤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마르파 아주머니가 내 건강한 다리를 째려보면서 어째서 내 다리가 마비되지 않는 건지 파테니카가 아니라 내 다리가 마비되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죠. 파테니카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마치 내 탓이기라고도 한 것처럼 노려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그런 악의와 어둠이 존재한답니다. 아직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저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으면 당신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네프 정책이 시행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는 1000루블이 1코페이카까지 가치가 떨어졌지요. 바실리 아파나시에비치는 아랫마을로 내려가 소를 한 마리 팔았는데
돈을 2자루나 지고 왔어요. 그 돈은 케랭크 지폐라고 불렀는데 아니 틀렸군요. 그게 아니라 레몬, 맞아요. 레몬 지폐라고 불렸지요. 그 22년에서 23년까지 있었던 지폐 이름이 레몬 지폐랍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온 나그르나야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알리러 갔어요. 바람 부는 어느 가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바람이 지붕을 핥히거나 날려보냈고 전기기관차는 세찬 맞바람을 받아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나는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낯선 할머니를 보았어요. 바람에 할머니의 치마와 플라토크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행 중이던 할머니는 배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면서 집안에 들어가 좀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할머니를 벤치에 눕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죽을 것처럼 배가 아파 이러다 죽고 말겠다고 비명을 질러대더군요. 그러더니 제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집 마루달리아를 마차에 메고 노파를 태워서 우리 집에서 15베르스타나 떨어진 읍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나와 마르푸샤 아주머니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마차가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우달로이가 창문 밑에서 힝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일렀죠. 그래서 마르푸샤 아주머니는 불을 켜고 외투를 걸친 뒤 아빠가 문을 놓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 문지방에 아빠가 아니라 머리가 검고 무서운 낯선 사내가 서 있지 뭐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판돈이 어디 있는지 말해. 나는 숲에서 네 남편을 죽였어. 그러나 너는 옆에 년이니까 돈이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살려주지. 말 안 하면 알지? 사정 봐주지 않겠어. 시간을 끌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 맙소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벌벌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했죠.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 사내는 바실리 아파나시에비치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도끼로 살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수 안에는 우리와 그 강도뿐이었어요. 강도가 집안에 있었죠. 명백하게 강도였어요. 그때 마르푸샤 아주머니는 이미 넋이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에 심장이 깨진 거예요.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됐어요. 마르푸샤 아주머니는 일단 그의 발밑에 몸을 내던졌어요. 그러고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맹세코 돈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방금 처음 들은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애걸을 했죠.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이 통할 만큼 단순한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에게 그 악당을 속여 넘길 꾀가 생각난 거예요. 좋아요. 하는 수 없지요.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돈은 마루 밑에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악당놈이 아주머니의 속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안 돼, 이 옆에 내야. 수작 부리지 말고 네가 직접 기어들어가. 마루 밑이든 지붕 위든 나는 돈만 손에 넣으면 돼. 단 나를 속이거나 바보 취급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그러자 그녀는 다시 말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시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위에서 불을 비출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믿도록 내 딸을 함께 밑으로 내려보내리다. 그 딸이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맙소사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영락없이 죽겠구나 했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악당도 바보가 아니라서 우리 둘을 한쪽 눈으로 째려본 뒤 눈을 가늘게 뜨고 온몸으로 이를 드러내며 웃더니 장난치지 마.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가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친딸이 아니라 남의 핏줄이란 걸 알아채고는 한 손으로 페테니카를 낚아치고 다른 손으로는 뚜껑의 고리를 잡더니 지하실 통로를 열었어요. 그는 등불을 비추라고 말하고 페테니카와 함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때 마르푸샤 아주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악당이 페테니카와 함께 마루 밑으로 내려가자 아주머니는 입구 즉 지하실 뚜껑문을 쾅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그 위에 무거운 괴짝을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괴짝이 무거워서 아주머니는 나에게 눈짓으로 도와달라는 신용을 했어요. 괴짝을 옮겨놓자 정신이 나간 아주머니는 그 위에 앉아서 기뻐하더군요. 그녀가 괴짝 위에 앉자 밑에서 강도가 지하실 천장을 두드리면서 문을 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 페타니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마루바닥이 두꺼워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말하는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숲속의 짐승보다도 더 흉악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공포를 자아냈어요. 그리고는 당장 네 아들 페테니카를 죽이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는 앉아서 웃는 얼굴로 나에게 윙크까지 보내더군요. 밀을 빻아라, 에밀리아. 너희 주다. 이게 너희 주다. 이 주는 그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주입니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 괴짝 위에서 꼼짝하지 않을 테다. 열쇠는 내 손안에 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머니에게 별짓을 다 했죠. 그녀의 귀에 대고 고함을 치거나 괴짝에서 밀어내려고 했죠. 지하실 문을 열고 페트니카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아,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아주머니를 설득할 수 없을까? 악당은 계속 지하실 천장을 두드리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주머니는 괴짝 위에 앉아 눈알만 굴리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맙소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일을 겪고 보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페테니카의 그 가련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천사처럼 귀여운 페테니카가 지하실 밑에서 울며 소리쳤어요. 그 천벌받을 악당놈이 페테니카를 목 졸라 죽였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생각했죠. 이 미치광이 노파와 살인을 저지른 강도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그 생각을 한순간 바깥에서 우달로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순간 우달로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이 마구를 단 채 내내 서 있었던 거예요. 어서 타요, 타뉴샤. 착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도움을 청해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달로이는 울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털 무렵이었어요. 네 말대로 하자, 우달로이. 가르쳐줘서 고마워. 내 말이 맞아. 어서 달리자.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쉿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숲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 서두르면 안 돼, 타뉴샤. 우리에겐 다른 방도가 있어. 그래서 나는 다시금 숲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 집 숲닭이 우는 소리 같았어요. 밑에서 낯익은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기적 소리를 듣고 그 기관차를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나고르나야 역에서 언제나 전기를 토하고 있었는데 보조 기관차라고 불리고 있었죠. 화물 차량이 언덕 위를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은 혼합 열차인데 밤마다 그 시간에 통과하곤 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밑에서 낯익은 기관차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말 못하는 모든 기계가 분명한 러시아어로 나와 이야기를 하다니 나도 마르푸샤 아주머니처럼 미쳐버린 걸까? 참 별 생각을 다 했죠. 하지만 열차는 다가오고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등불을 움켜쥐고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있는 힘을 힘껏 달려 철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레일 사이에 서서 등불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이젠 살았구나. 열차를 세웠어요. 다행히 열차는 바람 때문에 천천히 기어오다시피 했어요. 내가 열차를 세우자 낯익은 기관사가 차창에서 머리를 내밀고 무어라고 소리 질렀지만 바람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기관사에게 소리를 질러 철로 초소에 강도가 들어 사람이 죽었으니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동무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동안 남방 화차 안에 있던 적군 병사들이 철로 위로 뛰어내렸어요. 군용 열차였던 거죠. 그들은 뛰어내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밤중에 열차가 숲속의 험한 언덕 위에 멈춰 섰으니 그들도 놀란 거죠. 모든 것을 안 그들은 지하실에서 강도를 끌어냈어요. 그는 페트니카보다도 가냘픈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선량하신 분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액을 하더군요. 그는 침목 위로 끌려가서 손발이 레일 위에 묶였고 기차가 그 위를 지나갔어요. 사형당한 거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기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나를 기차에 태우고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 뒤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반을 불황아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런 슬픔을 겪은 지금의 나는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온갖 불행을 다 겪고 죄도 많이 지었죠. 그건 모두 그 뒤에 일어난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날 밤 철도 관리인이 정부 재산을 접수하고 마르푸샤 아주머니에 대해 처리하고 아주머니의 생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차에서 내려 초소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머니는 그 뒤 정신병원에서 미친 채로 죽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회복되어 나왔다고도 하더군요. 타니아의 이야기를 들은 뒤 고르돈과 두도로프는 말없이 숲속의 초지를 오랫동안 이리저리 거닐었다. 잠시 뒤 트럭이 왔다. 트럭이 도로에서 느릿느릿 초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럭에 상자들이 하나둘 실렸다. 고르돈이 말했다. 자네는 그 세탁부 타냐가 누군지 알겠나? 물론이지. 예브그라프가 그녀를 돌봐줄 거야. 잠깐 침묵한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역사에는 흔히 그런 일이 있었지. 이상적이고 숭고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타락하게 되는 것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는 로마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 계몽운동은 러시아 혁명이 되었어. 블로크는 러시아의 상징주의 시인이랍니다. 블로크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지.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몇 해에 사는 우리 아이들. 여기에는 바로 시대의 차이가 있어. 블로크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수사적으로 이해해야만 했지. 따라서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이고 정신적인 어린아이이며 인텔리켄자였어. 공포는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고 섭리에 따른 계시였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야. 그런데 지금은 비유적인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의 뜻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공포는 무시무시한 것이고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4편이 끝이 나는데 이 말이 재미있네요. 이 블로크라는 시인이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몇 해에 사는 우리 아이들. 여기에는 바로 시대의 차이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몇 해에 사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산 아이들은 참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네요. 마지막 짧은 5번째 글입니다. 5년인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5년인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고요한 여름 저녁에 고르돈과 두도로프는 또다시 어느 높은 방에서 끝없이 펼쳐진 어스름역의 모스크바를 내려다보면서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예브그라프가 편찬한 유리의 작품집 한 권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책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눈 뒤 저마다 생각에 빠져 있었다. 중간까지 읽었을 무렵 날이 어두워져 램프에 불을 켜야만 했다. 이 작자가 태어난 도시, 이 작자가 반생을 보낸 곳, 그와 관련된 온갖 일들이 일어났던 모스크바가 멀리 눈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 모스크바는 이제 그들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무대가 아니라 그날 저녁 그 시집을 손에 들고 그 끝을 향해 다가갔던 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생각되었다. 전쟁 뒤에 기다렸던 광명과 해방은 생각했던 것처럼 승리와 함께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유의 전조는 전쟁이 끝난 뒤의 이 대기 속에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예감이 전후의 유일한 역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는 초로의 친구들에게 그 영혼의 자유가 찾아왔고 바로 그날 저녁 미래는 눈아래 보이는 거리 위에 손에 잡힐 듯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그들 자신이 그 미래 속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속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성스러운 도시와 이 모든 대지, 그날 저녁까지 살아남아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감격에 찬 평온한 행복감이 그들에게 스며들어 주변과 저 멀리까지 펼쳐진 소리 없는 행복의 음악에 감사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는 책 한 권은 마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감정을 지지하면서 확신을 안겨주는 것 같았다.